1919년 3월 1일 날 벌어진 것, 이게 바로 김인현 3월 1일 독립 만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3.1 독립운동이 모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꼭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김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음력으로는 무오년이죠. 무오년에 만주 지역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초기 정부 형태를 선언한 경우는 있는데요. 적어도 대한독립선언서라고 처음 온 것은 흔히 말하는 무독립선언서입니다. 김해 독립선언서보다는 한 달 정도 빠른 건데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촉발시켰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무독립선언서는 정식 명칭이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해 독립선언서는 그냥 선언서입니다.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는 바로 대한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김해 독립선언서는 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는 무력투쟁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김해 독립선언서는 선언서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역사가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4월 달에 완성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김해 독립선언서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대한독립선언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요. 그 당시 때 만주에서의 대부분의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특히나 대한독립선언서의 주체들은 대종교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오늘날 국회에 나오는 의정원의 약 4분의 3 정도가 대종교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이 역사의 사실이고 역사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잘 모르는 데다가 너무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는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해서 학자들도 거기에 부와 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 특히 청산리 전투는 북로군정수의 총재인 백보 서현선생부터 해서 대부분의 대종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임정의 간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임정이라든가 중국 쪽에서는 초기에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 세력들이 강했는데,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공산주의와 연관된 이런 세력들이 점차 그리고 다시 만주로 내려오고 상해 지역도 영향을 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상해 임시정부에 관해서는 노선 간의 갈등과 투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족 모순, 국권을 찾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전략과 전술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책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충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은 세계사의 모든 부분에서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임정했을 이런 것들을 내부 분열이다 또는 우리 민족의 타파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인 또는 거기에 부와 내동하는 아니면 바보들, 이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채 선생이라든가 그리고 이영 선생 같은 분들은 보다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만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이 지역에서는 공산주의 세력들도 여기다 불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산주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의 분단을 야기시켰고 그것은 실패한 체제지만 그 시기로서는 절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에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나쁘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에서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점차 부각이 되면서 또 다른 갈등도 야기가 됐죠. 혹시 여러분 자유시 참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흑화사변이라고도 그러는데요. 흑룡강 중류에 가게 되면 흑화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흑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흑룡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921년도 6월 달에 여기서 엄청난 참변이 일어나게 돼요. 오죽하면 자유시 참변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내부에서는 공산주의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싸움이고요. 여기 러시아의 적군이 개입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좌우를 막느라고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서 사살되거나 포로가 됐거나 아니면 많이 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또는 무장 독립주장은 아주 개별되다시피 해요. 실질적으로 자유시적으로 모인 것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경신참변이라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독립군들이 재결집하여서 모인 건데, 여기에 대한독립군단이라는 큰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총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죠. 백포서일이에요. 그리고 뒤를 따른 김자진 장군 등등 있었던 겁니다. 이범석도 있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이 자유시참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대한독립군단마저도 괴멸이 되고요. 대단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은 탈출을 해서 어느 정도 보존했지만 이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종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백포서일 선생은 결국은 1921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죠. 제가 자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살과 자진은 다르거든요. 그건 대의 명분을 놓고 역사적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대종교의 초대 교주라고 볼 수 있죠. 나철 선생도 스스로 호흡을 끊으면서 명을 달리하셨고요. 백포서일 선생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때 이 양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 광복을 위해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동지들을 모두 잃었으니 무슨 명목으로 살아서 조국과 동포를 대하리요. 차라리 이 목숨을 버려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각각 자기의 정파적 입장, 사상적 입장에 따라서 남한에 있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다른데요. 견해차는 있더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백포서열을 비롯한 우리 민족주의 세력들, 대한독립군의 괴멸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1930년대는 김자진 장군이 또 공산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요. 국외에서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미주 지역도 있고 다 있는데 상해 지역은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민족주의 세력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있고요. 만주는 한쪽에서는 중국 그리고 동쪽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돌았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 중간 형태를 취하면서 이른바 자치권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개량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국소수의 세력들이 있죠. 이 양반들이 강우규 같은 분들이 있고요. 이분은 민족주의 계리면서 무정부주의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위로 가면 박헌영을 비롯한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활동하는 이런 운동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국외에서 우리는 일제 말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일본 철왕이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리한 면도 있죠. 백범 김구 선생이 한탄했듯이 조금만 더 늦게 끝났다면 이 전쟁이 끝나는데 우리 한국인의 역할이 좀 부각될 수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임정에서는 광복군을 결성해서 나름대로 국내 파견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족주의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이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하고 멸망시키는데 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전후에 질서가 편성됐을 때 우리는 발언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련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는 장개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간 유리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으로 딱 나눠지게 돼서 이 두 개 세력 간에는 엄청나게 충돌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만은 서쪽의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을 거쳐가지고 동쪽의 우리 한반도까지 여기서 양쪽이 대결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봐요.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 또는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결국은 힘의 문제라는 겁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또는 사상이라든가 또는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분일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인 것은 바로 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생존을 위한 것이죠. 영토, 땅, 아니면 자원, 아니면 에너지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파워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파워 시프트가 어떻게 되는가가 세계 질서의 재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고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서 식민지가 된 것은 바로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이거든요. 그것은 1차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꽤 오랫동안 16세기부터 등장하잖아 해양 세력들, 그리고 적어도 18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해양 세력인 영국과 그리고 서서히 동진을 시작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베링까지 도달한, 그리고 점차 영향을 확대한 이런 대륙 세력인 러시아 간의 경쟁이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벌어진 그레이트 게임, 그 한 여파가 러일 전쟁이고, 러일 전쟁의 결과 우리 조선이 당시 일본에서 식민지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는 변하지 않고요. 대륙 세력인 소련과 그리고 다시 신흥 패권인 해양 세력 미국과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세계의 몇 군데의 지점들은 그들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쪽에는 우리 한반도가 있죠.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접점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조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변함이 없어요. 단지 전 근대 시대는 제 이론에 따르면 지정학적으로 매우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늘 그렇듯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곳이지만 전 근대는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안전한 이런 지역이었지만 근대는 불리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붙이는 곳에 있는 것이 한반도거든요. 대륙 세력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북한이고요. 해양 세력의 바로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편성된 세계 질서입니다. 어떤 지역 질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인데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베트남도, 독일도, 또 기타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조건이죠. 만약에 객관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라면 주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조건을 활용하거나 객관적인 조건을 깨부시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집합적인 사회고, 그 중에서 결정체인 민족이나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런 세계적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능력의 부족, 의지의 부족 또는 국제질서의 사태를 판단을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늘 한국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하는 것도 우국적, 애국적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냉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을 근거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창피하고 비참한 역사를 적잖은 기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것도 창피한데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이 사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었고 우리는 비참하게 70년도까지 살았었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도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성을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 잘 보지 못했어요. 우리 얼마나 한심했던가를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다 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교원 영색이라고 그러죠. 화려한 말을 뽐내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 그리고 치밀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패했고요. 그리고 분단이 됐고 아직까지도 분단 체제가 됐고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이렇게 갈등 넘어서 충돌까지 가고 서로가 불안감과 그리고 심지어는 공포감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남과 북은 출발부터 각각 다른 정반대 역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역사관도 다르기 때문에 역사책도 다르게 펼쳐내렸습니다. 역사적인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역사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역사관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사관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사관에 가서 일찍부터 주목을 했고 몇 개의 사관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륙사관을 비롯해서 무교사관도 있고 생명사관도 있고 그만큼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은 필요한데요.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해를 하는데요. 사관 그러면은 이른바 막스사관, 유물사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보다 거시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가 역사는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그리고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인간의 인식이 확장이 되고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명실공히 세계사를 같이 보는 거대한 눈이 생긴 거고 마르크스는 또 다른 관점에서 엥겔스와 함께 유물사관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세계를 거시적으로 보고 어떤 틀에 의해서 해석했다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역사를 거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주체도 당연히 과거처럼 지배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인이라든가 또는 왕족 중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지배계급 그리고 노동자, 농민을 주체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8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로 전파되면서 흔히 말하는 민중사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민중 또는 민중사관이라는 용어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역사의 주체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민족으로 삼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연구 분야도 남한사학과 달라요. 정치, 권력 구조, 아니면 문화, 그 문화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는 피지배계층의 일반 생활 풍습이 아니라 지배계급들이 만들고 향유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선조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른바 공산주의 쪽 또는 북한에서는 사회경제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의 역사상을 규명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긍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한사학은 왜 이런 면에서 부족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라든가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역사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축을 해석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 특히 고구려에 관한 연구, 발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하고요. 중국과의 공동 발굴을 했고 중국을 무시하고 특정을 파기하면서까지도 고조선의 중요한 유물, 유적을 공개해서 우리 역사에서의 큰 장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북한은 출발부터 아무래도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남한 내부에서의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심지어 역사학자들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든가 민세 안재홍 선생 같은 경우는 납북돼서 정말 불행하게 운명하셨죠. 그러나 초기에 북한의 역사학이 자주적이고 실력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한은 그에 반해서 일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우리 한국 학자로서 몇몇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일본 학자들과 주장한 것은 실증사학이었어요. 그런데 실증이란 말은 용어 자체가 잘못 선택된 것이고요. 역사 연구의 고증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런 이름을 빌어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가장 주된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테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척결 극복이거든요. 즉 우리는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쟁취해야 돼요. 그렇다면 역사학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 역사학은 적어도 그와 연관된 연구들도 병행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인 한계는 감안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현실에서 늘 방관자의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아웃사이더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 당시 때 일제시대 때 지식인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오용을 했죠. 그리고 이런 학풍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많이 극복됐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남한사학은 주로 연구 분야가 꽤 오랫동안 정치사 분야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문화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로서는 고구려 정통론이 아니라 신라 정통론을 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남북한의 역사학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볼 때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역사학이 좀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오늘은 강의를 안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 역사학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특히 199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한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그 추이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한 다음에 거기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정부나 사회가 역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그것은 그 사회가 나아갈 시금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공존 또는 통일을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역사학을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